하마터면 깨달을 뻔. 우리는 왜 현실의 결함을 지적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일까? 모든 불평은 이래선 안 돼, 또는 그래선 안 됐던 거였어, 라는 형태를 띈다.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반대극, 이래야 해를 만들어내는 좌뇌 해석기의 짓이다. 좌뇌는 언제나 완벽을 흠결로 바꾼다. 만약 우리를 멀리서 연구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인류는 불평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불평을 즐긴다고 당장 결론 내릴 것이다. 해석하는 마음은 불평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늦추려면 불평하기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와야 한다. 즉, 깨어있는 상태로 불평하는 자를 지켜봐야 한다. 당신은 불평을 하나도 하지 않고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1시간만 해보라. 금방 당신은 머릿속에서 당신 자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테고 이게 멈춰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줄이 너무 길잖아 라는 불평은 이내 세상 살기 정말 힘들군. 또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 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간단히 말해 모든 불평은 현실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믿음을 낳는다. 이는 대립성 법칙을 따르는 해석기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의 불평이 만들어낸 파문이 점점 다른 믿음들에도 영향을 끼쳐서 결국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좌뇌 해석기의 힘을 뺄 수 있다.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관성을 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마도 그들은 불평하기로부터 비롯되는 악영향을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이 해석기를 지켜볼 때 일관성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해진 뭔가가 아니라 그날그날 내가 보는 진리에 헌신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나는 되도록 내 좌뇌 해석기에 덜 의지하기로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해석기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좌뇌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성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 다시 한번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왜 불평하는가? 우리는 왜 현실에서 흠결을 찾는가? 이것은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기의 욕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를 실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좌뇌 시스템에게 달리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이 자기 개발이라는 헛된 노력으로 물건들을 긁어 모으는 물질적인 노력으로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불평은 아마도 생존에 더 이로웠을 것이다. 현실에 대해 불평함으로써 우리는 문명화, 도시화를 이뤘고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도 발전시켰다.
이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아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선가 물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야만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점에 대해 불평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집안의 수도시설이 주는 이점을 누릴 때마다 과거의 그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 필요해 라는 욕구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공감대가 생겨나고 있다. 왜냐면 애고적 마음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커져버려서 우리 스스로가 더 새로운 핸드폰, 더 큰 차, 더 넓은 집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평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분류 작업과 양극을 오가는 일의 전문인 좌뇌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분별의 시스템 안에서는 대립성 법칙이 작동한다. 현실이 위라고 얘기하면 좌뇌는 아래라고 소리친다. 직장 상사가 뭔가를 지시하면 즉시 우리는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진다. 아니니 바뀌니 하는 구분도 오직 이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밖에서 지켜볼 방법은 없다. 나의 불평을 지켜본다는 생각 자체가 내가 이 시스템의 밖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것은 영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에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켜보기는 유용한 방법이다. 마치 숲속의 나무를 보듯 불평을 무심하게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불평에 대한 불평을 그치는 순간, 대립성의 법칙이 힘을 잃는 순간 말이다. 대립성과 일관성이 그저 자연의 흥미로운 현상 정도로 느껴질 때, 그 도깨비 친구들은 괴물이 아니라 차 한잔 마시자고 찾아오는 요정으로 변할 것이다.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한 발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무대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내용물들로 이야기를 지어내기에 딱 좋은 자리를 잡아서 의식을 거기에 앉힌다. 당신은 이 자리를 바꿈으로써 무대 위 내용물과의 동일시를 깨뜨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하나의 작은 초점에다 의식을 고정시키면 그 내용물은 사라진다. 그 내용물은 극장 안에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무대 전체를 한 번에 볼 때라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속 무대 위의 내용물 바로 앞에다 의식을 붙여두는 연습을 해보라. 그래서 그 내용물의 일부가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해보라. 얼마 전 나는 식료품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조금 짜증이 나는 느낌을 받았다. 두통이 있었고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도 늦었는데 계산원이 너무 굼떠서 마치 되감기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야기일 뿐이다. 의식과 극장 사이의 관계를 바꾸면 이 이야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옆에 있는 초콜릿 더미에다 얼굴을 들이밀고는 내 시야가 온통 그 포장지의 오렌지색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로써 나는 곧장 그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는 분명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극장과 동일시하는 문제는 의식과 그 내용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 영화로부터 빠져나오길 원한다면 이 관계를 변화시키면 된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를 창조하기 위해 하나로 결합되는 감각들도 관련이 깊으므로 의식을 하나의 감각에만 붙잡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의식이 저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즉, 의식이 머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환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라. 멀리서 새소리를 들을 때 당신의 의식은 실제로 거기에 가 있는 것이지 결코 두개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의식 안에 이야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당신의 이야기는 두개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소리와 이야기는 공존하지 못한다. 이야기가 등장하는 순간에 당신은 머릿속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연습에 익숙해지면 당신은 자동차 소리를 포함한 그 어떤 소리도 될 수 있다. 이 연습의 요지는 멀리 있는 새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바로 당신 자신이며 당신의 경험이 머릿속이 아니라 저 밖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일단 한번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두개골 안의 경험과 두개골 밖의 경험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된다. 에크하르트 톨레와 앨런 와츠가 사용했던 최고의 연습법 중 하나는 종소리에 집중하되 그 소리가 점점 작아져 정적만이 남을 때까지 그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생각이나 내용물이 재빨리 빈 무대를 채우겠지만 적어도 이 연습은 잠시나마 내용물이 부재한 의식을 경험하게 해준다. 이 연습의 효과는 인생이 당신 쪽으로 계속해서 던져대는 듯 보이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할 때 가장 극대화된다. 짜증과 실망은 언제나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므로 당신이 두개골 밖으로 나오면 상황은 달리 보일 것이다.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머리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의아해질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의식을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마음은 이것들을 환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주도권을 유지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들을 진짜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좌뇌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왜냐면 에고 의식이야말로 진짜 의식이라는 자신의 근본적인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전도된 망상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다. 사실 어떻게 시스템은 거의 항상 머리 밖에 있다. 그러나 해석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머리 안에 있다고 단정해버리고 우리는 좌뇌가 알려주는 식으로만 본다. 의식이 두개골 안에 한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망상이다. 내 아들 녀석은 아빠가 괴물인 척 하면서 자기를 쫓아다니면 좋아라 한다.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으악 괴물이 날 잡으러 온다고 장난감 트럭을 몰고 도망친다. 하지만 절대로 아빠가 못 잡을 정도로 빨리 가지는 않는다. 내가 뒤에서 와락 붙잡으면 이번에는 쉼없이 깔깔대며 제발 나를 놔주세요. 게임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그치만 진짜 놔주지는 마세요 라는 뜻이 숨어있다. 조금씩 강도가 세질 때마다 게임은 더욱 재밌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른이 되면 한껏 집어넣을 심각함이 쏙 빠진 드라마의 초기 형태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드라마가 근본적으로 놀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어른이 되면 우리의 괴물은 훨씬 더 생생한 모습을 띈다. 재정적 파산, 외로움, 실직, 질병, 직장이나 도로에서 마주치게 되는 개념 없는 놈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거나 간신히 도망치거나 하는 일들이 진짜라고 믿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비탄에 잠기게 되었다.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즐거운 게임이 어쩌다 보니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넘치는 실제 상황이 돼버렸다. 거의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은 의식에게 패턴 또는 틀을 강요한다. 쇼나 영화는 대개 비교적 평화로운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이내의 갈등을 만들어 드라마를 절정으로 치닫게 한 후에야 막판에 그것을 해소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영웅이 승리하고 악당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잠시 동안 기뻐하고 안도한다. 하지만 쇼가 끝나면 우리는 다른 쇼로 눈을 돌리고 거기서 똑같은 체험을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TV쇼, 영화, 뉴스 프로그램 등의 진짜 폐해이다. TV가 유도하는 감정 기복의 악영향에 비하면 그 안의 폭력 장면의 위험성은 별것 아니다. TV쇼의 첫 장면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경고. 이 영상물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한 후에 당신은 고통을 느낄 것이며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드라마를 갈고하고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닐까? 갈등이 없는 영화를 상상해보라. 악당도 없고 극복해야 할 시련도 없다. 어떤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우리는 왜 이런 영화를 상상조차 하지 않는가? 아무리 수백만 달러를 써서 최고의 배우들과 특수효과를 동원한다고 해도 전무후무한 망작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평화롭게 시작해서 아무 갈등 없이 진행되다가 그냥 끝나는 영화. 등장인물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극복해야 할 악당이나 악의 세력도 없다. 다스베이더가 없다면 스타워즈가 어떻게 되겠는가? 스미스 요원이 없는 매트릭스가 상상이나 되는가? 이런 악당들이 빠졌을 때 관객들이 영화관을 박차고 나와서 환불해달라고 아우성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얼만큼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를 이런 사실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영화 속의 평화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면서 실제 현실에서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쯤에서 연습 하나 나간다. TV를 시청하되 의식이 각각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방향을 돌려놓으라. 드라마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돼버리는지 그 작동 방식을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그것이 드라마라는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이미 2살 무렵부터 마음에다 에너지를 쏟아붓는 법을 익혀왔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이다. 모든 드라마가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지만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꼭 다뤄야 할 문제의 개수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몇 개나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바깥의 드라마를 선호한다. 즉, 타인들과 엮이는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내부의 드라마에 매달리며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 부른다. 이 두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드라마가 사건 및 사람들과의 분쟁, 충돌로서 나타난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드라마가 불안이나 내면의 갈등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겉모습의 차이일 뿐이다. 둘 다 마음의 동일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 처방 또한 드라마의 내용물이 되지 말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되라는 연습으로 동일하다. 우리는 드라마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좌뇌 해석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가를 묻는 것과 같다. 한 대형 방송국에서 광고 문구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다. 우리가 드라마를 좀 잘 압니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에고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드라마에 더 깊이 빠져드는지를 잘 알고 있다. 뉴스도 드라마의 훌륭한 재료이므로 이것을 좋은 연습 기회로 삼아보라. 당신은 뉴스를 보면서 마음과의 동일시를 그칠 수 있는가? 당연히 당신 마음은 뉴스에 반응하겠지만 그 반응과 하나가 되는 대신에 그냥 뉴스를 보기만 할 수 있는가? 당신이 그 반응과 하나가 되는 순간 뉴스의 내용은 진짜 현실이 되고 지도는 실제 그 지역이 된다.
저 사람은 진짜 무능하기 그지없고 정부는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 물론 개중에는 꼭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도 섞여 있겠지만 지금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은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것인가? 에고의 드라마는 뭔가를 갈망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단계로 시작해서 목표를 달성하고는 일시적인 만족을 얻는 단계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내 다시 활성화되어 같은 순환을 끝없이 반복한다. 분별이 실제를 양분하여 의식을 양극단 사이에서 널뛰게끔 하는 것이다. 앨런 와츠는 우주가 본래 모습을 감춤으로써 스스로 거대한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중이라는 고대 힌두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그 놀이야말로 우주의 본성이라고 말했다. 놀이란 진짜 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잘 논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지금 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고 있으니까 말이다. 당신이 지금 전지전능하다고 상상해보자. 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마 몇몇 억만장자들이 도달하게 될 결론과 같을 텐데, 당신은 모든 것이 끔찍하게 따분해질 것이다. 다시 재미있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 인척하기 게임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본래의 당신으로부터 숨는 것 뿐이다. 이 게임은 순식간에 시작되고 그로써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드라마가 탄생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일종의 게임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다. 만약 안다면 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90년대에 나온 더 게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는가? 마이클 더글라스가 연기한 주인공은 부귀 영화를 다 갖추었지만 모든 것에 따분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깜짝 생일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왜소하고 위태로운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줄 예측 불가의 상황이었다. 그에게 모험과 미스터리가 넘치는 게임을 선물하려는 사람은 그의 동생인데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형은 이것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 안다면 흥미가 사라질 테니까 말이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에 만족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과 함께한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우울하고 외롭고 궁핍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을 가장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끌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필요성만큼 우리를 밀쳐낸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외면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수록 당신은 오히려 눈에 띄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목표로 삼으면 외로워질 것이고 마음을 비우면 머지않아 일생일대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사회심리학에 의하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처음에 차갑게 대하며 시작한 데이트일수록 헤어질 때 키스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다. 단 정말로 무심해야 한다. 무심한 척 하는 것은 소용없다. 가장 자신감이 잘 드러나는 때는 바로 자신 있어 할 필요조차 없을 때이다. 부자일수록 돈이 필요 없고 그럴수록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쉽게 번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논리학과 물리학으로부터 사회적 환경과 마음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하나의 놀이이다. 그 게임은 본래 자기가 아닌 어떤 것이 되어보는 것이다. 우주는 정말로 잘 놀기 위해서 만물에, 특히 마음에 무적의 대립성을 불어넣어야 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원죄라 하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잔잔한 물 위에 생겨난 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주의 장난기이다. 이 놀이에 너무나 깊이 빠진 나머지 우리는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는 이것이 놀이일 뿐임을 잊은 채 지내왔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우주가 의도한 바가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이 점을 간파하고 나면 우리는 이 드라마 게임에 뛰어들 마음이 점점 약해지게 된다. 원래 게임이란 것이 그렇지 않은가. 어떤 게임이든 거기에 패배의 가능성이 없다면 게임 자체가 성립되질 않는다. 모든 게임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게임은 생사가 달린 게임이다. 만약 죽음이 진짜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은 진짜처럼 보여야 하고 패배는 현실감이 넘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게임에 관한 흥미를 잃을 테니까 말이다.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게임도 성립될 수 없으며 영원한 일체가 이런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한성을 잊어버려야만 한다. 게임을 즐기는데 자신이 전지전능한 불사의 존재라는 사실보다 더 거추장스러운 방해 요소가 또 있겠는가. 딸아이를 데리고 체육관에 갔던 날, 딸아이는 뒤로 재주 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단 절대 다칠 가능성이 없이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좀 과장된 비유를 써서 만약 너의 소망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 것만큼 시시한 일이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재주 넘기가 그만큼 흥미진진한 이유는 진짜로 실패하고 넘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재주 넘기 할 때의 흥분과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한다. 승리는 패배에 비치고 있으며 성공은 실패에 비치고 있다. 스타트랙 영화 시리즈 중 커크 함장은 판타지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면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결말이었다. 그가 한 마지막 말은 우리가 잠을 자다가 죽게 되든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든 간에
누구나 반드시 하게 될 생각과 일치한다. 아주 재밌게 잘 놀았다. 그래서 다음번에 드라마를 볼 때는 3가지 수준에서 놀아보라. 그 자체로 연습이 될 것이다. 첫째, 늘 그래왔듯이 그 드라마 자체가 되어보라. 두 번째, 그 드라마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라. 모든 패턴이 오직 인식행위 안에서만 존재하듯이 그 드라마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연극일 뿐임을 통찰하라. 셋째, 그 드라마가 우주의 장난기 넘치는 본성의 표현임을 알아차려라. 우리가 3번째 수준에서 드라마를 볼 때 이 게임은 점점 더 즐거운 것이 된다. 왜냐면 게임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순화된 드라마는 이제 의식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된다. 달리 말해서 최고의 반전과 스릴을 원한다면 첫 번째 수준에서 드라마를 보라는 말이다. 우주와 생명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감각에 의한 우리의 인식행위 자체를 우주가 그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재미삼아 여러 개의 모자를 바꿔가며 써보는 것처럼 우주도 그 자신을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인식해 보고자 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며칠 동안 안 씻은 꾀재재한 몰골로 자기 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깔끔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정반대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겠는가? 이 마음, 즉 이 사람으로서 춤추는 의식이 저 마음으로서 춤추는 의식과 같은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흙이 곧 백임을 알고 당신이 곧 타인임을 알겠는가? 나와 타인은 그저 또 하나의 분열일 뿐이며 당신은 지금껏 인생의 대부분을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만 보내왔다. 무엇 시스템이 실제를 범주화하고 이름표를 붙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은 주위의 타인들을 성별, 인종, 계층으로 나누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들 중 단 하나도 진짜가 아니다. 그것들은 이름표와 범주화가 필요한 마음들이 창조한 사회적 구조물일 뿐이다. 실제의 세상에는 어떤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범주들, 그리고 모든 범주적인 생각들은 생각에 불과하다. 당신은 인종에 대한 분별 없이, 즉 무엇 시스템 없이 타인을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그때 당신이 그렇게 못하는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순식간에 들어오는지 알아차려 보라. 에고란 것이 얼마나 교묘히 또 다른 영적인 분별 속으로 숨어드는지 알아차려 보라는 말이다. 분수를 예로 들어보자. 단일한 원천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수백 개의 개별적인 것들이 된다. 잠깐 분리되어 움직이고 춤추다가 어느새 근원으로 합쳐지고
다음 순간 또 다른 형태로 분리된다. 이런 분리와 합일의 반복을 경험하다가 우리는 문득 거기에 하나의 물이 있을 뿐임을 보기 시작한다. 잠시 동안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던 의식도 결국에는 폭포의 심연에 가닿은 물처럼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분리된 자아로서의 나라는 것은 기껏해야 스스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마음이 의식의 하인이 될 때, 마음은 더 이상 실제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고 독단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다른 모든 이들의 의식으로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행복과 즐거움은 우리를 회피와 거부 대신 온전한 받아들임으로 이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껴안으면 되먹임 회로는 곧바로 깨진다. 반면 어떤 생각을 치워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즉각 지금 이 순간에 들러붙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더 세게 밀쳐낼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어떤 생각을 껴안아 보라. 그러면 그것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받아들임은 흥분 유발 페달을 밟고 있던 발을 들어올리게 하며 그럼으로써 그 생각은 저절로 사라진다. 에고적인 생각으로서의 당신은 결코 그 받아들임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없다. 생각해보니 방법이 있긴 하다. 켜고자 노력하면 끌 수 있고 끄고자 애쓰면 켤 수 있겠다. 에고를 포용하는 자의 에고는 사라질 것이고 에고가 사라지게끔 애쓰는 자의 에고는 더 많이 경험될 것이다. 당신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도망친다면 그것은 당신을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승려가 되어 산중에서 정적을 경험한 당신이 그 고요함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당신으로부터 사라질 것이다. 요점은 이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든 긍정적인 상황을 간직하고 싶어 하든 간에 에고적 생각으로서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흥미로운 대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곧 에고가 환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불안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마치 우주가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 흥미진진하고 독창적인 게임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다. 아무리 본래의 당신이 아닌 어떤 것이 되려 노력한들 당신은 결코 진정한 당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에고를 이용한 방법이 아니라면 무슨 수로 우주가 이 맛있는 대립성들, 즉 기쁨과 슬픔, 편안함과 불안함 등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무슨 수로 우주가 다음 60초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침내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로 완벽한 교향곡은 불안한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 혹은 누군가 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떨고 있을 때이다. 빅뱅 이전의 우주는 정확히 그 본연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이제 우주는 그 본연의 모습이 정확히 아닌 것들로 만들어진 다채로운 테피스트리가 되었다. 당신이 불안하거나 당신의 불안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또는 걱정하거나 그 걱정에 대해 걱정하거나 또는 숫자 3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건만 오직 그것만이 떠오를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이런 우주의 하나의 완벽한 반영이다. 애초에 회전목마 대신 롤러코스터를 선택한 것은 하나하나의 우리 자신이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다음번에 당신이 좌뇌가 만들어낸 정신적인 분열의 한쪽 극단에 서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더 이상 그런 느낌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절망적으로 몸부림치게 된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지금 최고로 아름답고 정교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중임을. 그리고 당신 없이 이 게임은 성립될 수 없음을.